제 여동생이 제 모든 계좌를 털어 남자친구와 함께 달아났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9살 딸아이가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와 수화기에 대고 악을 쓰더군요. 계속하기 전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로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먼저 가장 아픈 이야기부터 할게요. 동생이 제 통장을 전부 비우고 남자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9살 배기 서연이가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처리했어. 그리고 며칠 뒤 아름이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서 귀에서 전화를 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그때 저는 35이었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서연이를 키우면서 이혼 후 빠졌던 깊은 수렁에서 거의 다 빠져나오고 있었죠. 아름이가 제 삶에 들어온 건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전주에서 처음 올라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 검지에 매달리던 작은 손가락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묶였습니다. 7살 차이.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고, 숙제를 함께 했고, 악몽을 꿀 때면 제가 침대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름이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제 옷을 물려 입었으며, 제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죠. 우리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금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자주 다투셨죠. 그럴 때마다 아름이는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저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18, 동생은 11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요란했습니다. 서로에게 네가 쟤한테 말해, 나는 안가 같은 말을 떠넘기기 바빴죠. 엄마는 새 출발을 하겠다며 아주 먼 지방으로 떠나셨고, 아빠는 일과 자기보다 어린 새 여자친구에게 빠져 집에 드물게 나타났다가 죄책감 어린 한숨을 쉬고는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미뤘습니다. 누군가는 아름이 곁에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침에 동생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밥을 먹이고 공책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찌개를 끓이고 다시 숙제를 봐주고 머리를 따아주고 6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됐죠. 아빠는 가끔 네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내 동생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아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투잡을 뛰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이미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는 밝고 재능 있는 아이로 자랐고 친구도 잘 사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이 대학교에 장학금을 일부 받고 합격했을 때 저는 마치 제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 기숙사로 떠나기 전날 밤, 아름이는 나중에 언니한테 다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공부나 열심히 해. 그걸로 충분해. 사실 그때 우리 카드에는 잔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비 이불, 공책을 사는데 전부 써버렸거든요. 25에 저는 박준서 씨를 만났습니다. 훤칠하고 매력적이고 보조개가 있는 미소를 가진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1년 연애 후 결혼했고 곧 임신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름이는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얻은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탄생은 순수한 빛 그 자체였습니다. 제 눈과 그의 보조개를 닮은 아이. 저는 이 작은 생명과 사랑에 빠져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는 다른 도시에서 올라와 직접 짠 담요를 선물하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애기 너무 완벽해. 언니는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동화는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에 깨졌습니다. 준서 씨는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휴대폰은 잠겨 있었습니다. 옷깃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죠. 네, 진부하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다고만 했죠. 몇 달 후,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보러 오지 않았죠. 저는 혼자였고 아이가 있었고 통장과 마음은 불 위에 올려진 빈냄비처럼 덜그럭거리고 공허했습니다. 아름이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말없이 캐리어를 싸서 저에게로 왔습니다. 언니가 날 지켜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언니를 지켜줄게. 그 말은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동생은 서연이를 돌봐주고 찌개를 끓여주고 제가 그저 누워서 침묵하고 싶을 때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 후부터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 분명히 넣어뒀던 5만 원짜리가 없어지거나 제가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냈는데 연체료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거의 잔액이 없는 카드에 제가 사지도 않은 선물 구매 내역이 찍히는 일이 있었죠. 너 돈 가져갔니? 어느 날 제가 물었고 제 목소리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름이는 억울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마 장 보면서 쓰고 말하는 걸 잊었나 봐. 미안해. 저는 그 질문을 한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름이인데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드릴 차비가 없다며 자기 저금통을 몽땅 털어주던 그 아이. 서연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그 아이인데 가져갔다면 필요했겠지. 푼돈을 세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1년 뒤 아름이는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지만 거의 매일 들렀고 제 마감이 급할 때면 서연이를 돌봐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름이 이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름이 이모는 작은 깜짝 선물을 가져왔고 토요일마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부엌의 베개로 요새를 만들고 만화를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들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었을 뿐이죠. 사랑하면 그 그림을 지키기 위해 변명을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이혼 후 5년째 저는 마침내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야간 강의를 듣고 산더미 같은 야근을 해가며 저는 보조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성장했습니다. 월급도 달라졌고 근무 시간도 인간다워졌으며 서연이와 보낼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덜 피곤해 보여. 서연이가 말했죠. 아이는 꼼꼼한 손놀림으로 파스타 소스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괜찮은 학교가 있고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열쇠를 받던 날 저는 문이 삐걱이는 소리까지 기억합니다. 서연이는 방들을 뛰어다니다가 창이 있는 가장 작은 방을 자기 방으로 골랐습니다. 구석으로 비치는 햇살이 아이의 책상 위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 안 가지? 응? 서연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저는 대답했고 제 자신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정말 안정이 되자 저는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3개의 적금 통장을 따로 개설했죠. 첫 번째는 서연이 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 두 번째는 비상금으로 500만 원, 세 번째는 제 사업자금, 즉 딸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마케팅 컨설팅을 위한 돈으로 400만 원이었습니다. 합쳐서 400만 원.
몇 년간 제가 이뤄낸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카페 대신 집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 대신 직접 머리를 자르고, 주말에는 부업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우린 할 수 있어라는 표에 체크 표시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름이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어떨 땐 매일 전화하다가도 몇 주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직장은 수시로 바뀌었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상사가 쓰레기거나 동료들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가 한 달 뒤에는 미용실 갈 돈이 없다며 직접 머리를 엉망으로 자른 채 나타났습니다. 금요일까지만 돈 좀 빌려줘. 동생이 부탁했습니다. 액수는 점점 커졌고 금요일은 가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전 빚을 상기시키면 아름이는 즉시 토라졌습니다. 언니, 설마 동생이랑 푼돈 계산하는 거야?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정확히 제게 밝혔습니다. 저는 돈을 붙이며 가족이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민준.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고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남자였죠. 새하얀 치아, 몸에 딱 맞는 셔츠. 아름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바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금세 사랑에 빠져 끝없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심찬 아이디어, 프로젝트, 곧 시작될 사업. 무슨 사업인데? 제가 그를 알아보려고 집에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물었습니다. 무역업이요.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맥, 물류, 사람만 알면 다 잘 풀리죠.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도 그는 미끄러지듯 의미 없는 매끄러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거슬리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을 둘러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텔레비전은 얼마일까, 노트북은 얼마일까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제 월급과 적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나 저 아저씨 싫어. 왜 우리 물건을 이상하게 쳐다봐? 그리고 아름이 이모, 저 아저씨 때문에 화장실에서 울었어. 내가 들었어. 저는 그것을 아이의 질투심과 이모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다투기도 하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멈춰서서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9살 아이가 때로는 더 잘 보니까요. 아름이의 부탁은 더 잦아졌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났다거나 급한 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시기였습니다. 매번 뜨겁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곧 새로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2달 전 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3일짜리 컨퍼런스에 가기 직전 아름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쫓겨났어. 민준 씨가 집주인이랑 싸웠어. 갈 데가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손님 방으로 와. 필요한 만큼 있어. 이웃인 김영희 할머니께서 제가 없는 동안 서연이를 돌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캐리어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 좀 알려줘. 혹시 모르잖아.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병원에 바로 돈 보내야 할 수도 있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 문제는 동생과 항상 미묘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그건 불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 서랍에 비상용 현금 봉투 있어. 내 핸드폰은 항상 켜져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름이의 얼굴은 즉시 삐뚤어졌습니다. 어린애 같았죠. 나 30이야, 애가 아니라고. 내가 가족이라는 걸 얼마나 더 설명해야 해. 저는 컨퍼런스 전에 수많은 이메일과 짐 싸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동생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져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부엌 식탁 주전자 옆에 두었습니다. 정말 큰일일 때만 써. 갈비뼈 아래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요. 아침에 저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아름이와 민주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교복을 입고 그들 사이에 서서 웃으며 책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만약 제가 다음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차를 돌려 어디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해 라고 외치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제가 믿어왔던 동생의 손에 맡긴 채 떠났습니다. 부산 컨퍼런스는 이례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교환했고 부장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암시했습니다. 요컨대 오랜만에 삶이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름이 이모랑 카드 마술 배우고 있어. 저녁에는 피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미소 지으며 세 사람이 우리 부엌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학교도 가야 하고, 통신 상태도 늘 이상하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침에 약속대로 학교에 데려다 줬어. 아름이가 학교 끝난 후에도 내가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더구나. 무슨 일이 있다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바빴나 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저는 무심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세 개의 계좌 모두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저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0원, 비상금 통장 0원, 서연이 대학 등록금 0원, 제 사업자금 0원, 4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게 휴대폰을 주워주며 의사를 불러줄지 물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고개를 저었고 어떻게 비행기에 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3시간의 비행은 3일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떠올렸습니다. 앱의 오류, 은행의 실수, 보안상의 동결. 아름이가 뭔가 설명해 줄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김포공항에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며 마치 도시가 제게 답을 돌려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밖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꽃들, 제가 밤에 켜두고 나가는 현관의 불빛. 하지만 아파트 안의 침묵은 낯설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협탁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화장품 파우치가 있던 자리에 얇은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칫솔이나 로션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고 당직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름, 금액, 날짜를 말했습니다. 경찰은 빨리 도착해서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점지만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은 안타깝게도 자주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신고는 접수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접속 정보, 비밀번호, 카드는 바꾸시고 재발급 받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하얀 벽을 쳐다봤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한 번에 10번의 겨울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그리고 맞은편의 박철수 아저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보셨을까 해서요. 어제 저녁에 캐리어를 싣던데요.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지.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아저씨는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배달 음식 메뉴가 든 서랍을 열자 저 구석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5글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아름이에 알아볼 수 있는 빠르고 기울어진 글씨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니와 조카의 학자금을 훔쳤다고? 가장 끔찍한 일은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9살 아이에게 그토록 숭배하던 이모가 우리 안전에 기반해서 벽돌을 빼내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김영희 할머니 댁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부드러운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런 일에 부드러운 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아,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아름이 이모랑 민준 아저씨가 우리 통장에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우리한테 말도 없이 떠났어. 서연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우리 아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지난 세월 때문에,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 저 아저씨 싫어라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손바닥에 이마를 묻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절부절못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큰 불행 앞에서 가끔 짓는 그 이상한 어른스러운 진지함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손바닥을 제 어깨에 얹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결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더니 제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새 폰을 사면서 게임용으로 준 바로 그 폰이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하게 화면 잠금을 풀고 갤러리를 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 끝까지 듣고 봐. 서연이가 화면을 누르자 제 손 안에서 부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치 과일 바구니 뒤에 휴대폰을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와 민준이 속삭이며 다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네, 언니 돈 좀 있네.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통장 3개, 거의 8,400만 원이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뜨는 거야. 나 지우 언니 돈 못 훔쳐. 아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언니가 날 키웠어. 내가 어떻게 언니 얼굴을 봐? 누가 훔친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기름지게 변했습니다. 이건 빌리는 거야. 내 거래만 성사되면 바로 갚으면 되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바로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방안, 창가 화분 뒤에 휴대폰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민준이 이미 애처롭게 말하며 아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예전에 내 친구는 더 적은 돈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어. 내가 널 지키려고 다 말 안 하는 거야. 나 7천만 원 갚아야 해. 급하게, 알겠어? 급하게.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름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내 언니한테서 빌리는 거지. 다시 그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족이잖아. 언니는 평생 너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고 속에서는 마치 얼음물이 양동이에서 양동이로 옮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그들이 부엌에서 속삭였고 어떤 영상에서는
그가 아름이를 베란다로 데려가 설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떨 때는 압박하고 어떨 때는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는 인내심 있고 영리하게 촬영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탐정 드라마 보잖아. 서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조용하면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잖아. 다음 영상은 우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민준이 바닥을 서성이며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달랐습니다. 거만하고 낯설었죠. 완벽한 타겟을 찾았어. 동화에나 나올 법한 언니야. 애 대학 등록금 모으고 맹목적으로 믿어. 통장 3개 거의 8,400이야. 쟤네가 눈치채기 전에 빼서 터키로 뜰 거야. 저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공경에 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떠나기 전날 저녁에 찍힌 영상을 틀었습니다. 카메라는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틈새로 빛이 들어와 제 침대가 보였습니다. 아름이는 침대 커버 위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앞뒤로 서성였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조금의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너한테 더 이상 선택지는 없어.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내 언니가 돈을 좀 잃든가 아니면 내가 광주 일에 대해 다 말하든가. 설마 그러진 못할 거야. 아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확인해 볼래? 그가 비웃었습니다. 네, 완벽한 언니는 너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 안 그래? 내가 다 말하면 언니가 널 어떤 눈으로 볼 것 같아? 알았어. 아름이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해. 물론이지, 물론.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망치처럼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광주. 낯설고 끈적한 단어였습니다. 아름이는 제게 그곳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았고 아이는 이미 주머니에서 작은 학교 수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 적기도 했어. 아이는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근처에 없는 줄 알았을 때. 보세요. 깔끔한 아이의 글씨체로 최민준의 진짜 이름. 김도윤.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줄 밑을 손가락으로 쓸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매끄러운 대답, 우리 집을 보던 그의 시선, 그의 거래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싸웠어.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름이 이모가 화나서 도윤아 라고 소리쳤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씩씩거렸어. 그리고 또 있어. 서연이가 말하며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낡은 노트북에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깔아줬던 거 기억나? 내가 학교 과제한다고 하고 그걸 손님 방에 카메라처럼 놔뒀어. 노트북 화면,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 방, 책상. 민준이 서랍을 뒤지더니 접힌 종이 바로 그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아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을 열어 브라우저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한참 동안 타이핑하고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서연이는 모든 것이 빈틈없이 녹화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전부 클라우드에 올려놨어. 혹시 휴대폰 뺏겨도 우리한테 증거가 남도록.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당겨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한 우유와 샴푸 냄새가 났지만 말은 어른처럼 했습니다.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물었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말했잖아.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저씨가 물건 쳐다보는 거랑 싸우는 거랑 엄마는 내가 질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날 믿게 하려고 녹음하기 시작했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어. 아이는 9살이 아닌 것처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수사관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계좌에 접근했는지 증명할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저편에서는 이번엔 기계적으로 듣지 않고 귀에 깊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메신저로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닥에서 서류철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핵심 장면들을 인쇄했고 서연이는 날짜와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마커로 부엌, 거실, 단지 내, 침실, 노트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아이가 피곤해서 잠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주 진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이의 눈이 감기는 것을 보고 조용히 침대로 옮겼습니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칼날 아래로 나를 밀어넣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최수진 경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생기 있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녹화 파일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 되감아 보라고 요청했죠.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들리는 부분에 이르자 그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그녀는 우리 쪽으로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고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소 없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민준 씨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최경희가 말했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이력이요. 제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 짜인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것을요. 그 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경희 앞에서 모든 것을 서류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부서 번호를 적고 돈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물었습니다.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았고 인터넷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모든 사본은 USB와 종이로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어른 직원을 칭찬하듯 진지하게 칭찬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았구나. 어른들도 이렇게 하긴 힘든데 저는 제 9살 딸 작은 따은 머리와 주근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건 이 아이일 거라고. 예비조사 결과 당신의 민준 씨, 즉 김도윤은 최경희가 펜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썼지만 수법은 동일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계좌에 접근한 뒤 사라지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바로 오신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수배 명단을 보내고 카드 내역, CCTV, 통신사 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USB, 인쇄물, 제 낡은 휴대폰과 서연이의 폰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목록에 따라 인계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신청하고 가능한 모든 것에 이중인증을 설정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배관에서 공기가 도는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왜 그 쪽지를 식탁에 두었을까? 답은 없었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3일 뒤 최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흔적을 찾았습니다. 애월의 한 호텔입니다. 당신 카드 결제 내역이 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현지 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금액은 카지노에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거래 내역 확인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포 기회가 생기는 대로 동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것처럼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에 저와 서연이는 냄비 하나에 담긴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웃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름이가 소리를 질렀고 선반의 그릇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경찰을 보낼 수가 있냐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술기운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놀랍게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비상금, 서연이 대학 등록금, 내 사업 자금에서 400만 원을 빼갔어. 내가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야.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이 협박당했어.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언니, 민준 씨를. 아니, 그 사람을. 카지노에서 어떤 놈들이 잡아갔어.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숙소문 앞에 와 있단 말이야. 나 어떻게, 언니, 우선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부터 그만둬.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민준이 아니야. 김도윤이고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야. 그는 널 구한 게 아니라 널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나도 거짓말. 아름이가 씩씩거렸지만 이미 확신은 없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뒤집어. 그냥 내가 드디어 언니보다 더 사랑받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언니는 집도 직장도 서연이도 있잖아.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른 종이에 손가락을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피가 났습니다. 네가 혼자 남지 않게 하려고 난 대학을 포기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숙사비를 모으고 밤새 일하고 우리 집에 들여주고 먹여주고 빚을 갚아줬어.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진실이야. 너희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어? 침묵은 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와 텔레비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라. 마침내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돈은 그 사람한테 있어. 전부 만회할 수 있다고. 지금 흐름을 탔다고 했어. 우린 그냥 돈을 썼어. 세어보지 않았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터키로 가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 터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새로 시작하는 동안 그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타겟이었는지 떠들고 다녔는데 순간의 침묵. 문 두드려. 아름이가 완전히 다른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우 언니, 나 뭐라고 말해야 해? 어떻게? 진실을 말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그리고 광주 일도. 안 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언니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언니, 제발, 내가 몰랐다고, 그 사람이 시켰다고 말해줘. 그 사람이 시켰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현처럼 팽팽하게 늘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수화기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통화는 잡음과 함께 말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전화 이후 밤은 마치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서성이고 문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2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다 끝났어. 서연이는 어른처럼 지쳐 일찍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되돌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최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평온했습니다. 제주도 동료들이 처리했습니다. 김도윤은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금고에서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약 900만 원입니다. 일부는 탕진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 동생은 공범으로 체포되어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문을 보낼 테니 신원 확인과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적어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주범에 대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다시 공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서연이와 저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름이 이모 감옥 가? 그건 나도 몰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진실을 말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야. 진실은 말해야지. 서연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아이를 김영희 할머니 댁에 맡기고 서류와 USB, 인쇄물을 챙겨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돌아올 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울거나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찰서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냉정했습니다. 서류, 목록, 사본. 그 후 저는 40살 정도의 한 여성에게 안내되었습니다. 단정한 쪽머리, 차분한 눈, 엄격한 재킷. 명패에는 이혜원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지우 씨. 그녀는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주 피의자는 김도윤입니다. 전과가 화려하더군요. 당신 사건은 사기, 절도, 불법 정보 접근입니다. 동생분은 더 복잡합니다. 초범이지만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집에 대한 접근, 비밀번호, 공동행위 등.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신 측의 고소와 강경한 입장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동생분이 수사에 협조하고 김도윤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온전한 증언을 한다면 감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이지만 기간은 줄어들고 사회봉사 이수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엄격해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명확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동생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앉아서 책상 끝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어린 시절의 아름이가 떠올랐습니다. 따은 머리, 까진 무릎, 그리고 어제의 그 낯선 떨리는 목소리. 지우 언니, 나 어떡해? 한 사람 안에 2명의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돈을 돌려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을 그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검사는 마치 그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짧은 만남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동의하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회색문이 늘어선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서류철을 방패처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문 앞에서 이 검사가 멈췄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감정적인 장면을 연출할 곳이 아닙니다. 핵심만 말하고 광주에 대해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해서 그것도 들으셨군요? 네. 우리는 동기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신은 답을 들어야 합니다. 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아름이가 보였습니다. 야위고 창백하고 화장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굳어버렸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가슴에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고 지금 내뱉는 첫 마디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마치 저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 꽉 쥔 채 서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아름아. 감정적으로 굴지 않을게. 진실이 필요해. 광주가 뭐야? 그녀는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을 자주 깜박이더니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이야.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어. 클럽, 음악, 어떤 남자를 만났지.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 아침에 화장실 세면대에서 그 사람 결혼 반지를 봤어. 전날 밤에 뺐던 거였지. 내가 소란을 피우니까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끼어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제안했어. 500만 원. 그때 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 월세 집주인은 쫓아낸다고 협박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었지. 난 그 돈을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도시에 올 때마다 나한테 연락했고 돈을 더 줬어. 난 그게 도움이라고, 보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그러다 나 자신이 너무 미워져서 번호를 차단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 민준 씨. 아니, 김도윤이 어떻게든 그 얘기를 나한테서 캐냈어. 그 사람은 그런 재주가 있어. 들어주는 척, 위로하는 척 하다가 그걸로 날 올감했어. 언니 돈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내가 다 말하든가. 난 언니가 날 증오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들으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영원히 검은 구멍이 남을 테니까요. 그랬다 해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결국 우리를 터는 걸 선택했어.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름이는 책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랬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사람이 무슨 계획표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자율이 어쩌고 금방 만회할 거라고 장담했어.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냥 계속 돈을 걸기만 했어. 흐름을 탔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러다 소음, 비명, 경비원, 경찰, 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들이 나왔어. 난 바보였어. 아니, 그게 아니지. 난 겁쟁이고 욕심쟁이야. 그리고 내 잘못이야. 문이 살짝 열리고 이 검사가 들여다보더니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끼어들지 않은 채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잘 들어. 제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제안이 있어. 수사협조. 네가 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는 거야. 거짓말이나 꾸며내지 않고. 그러면 형량이 줄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해. 이건 널 위해서가 아니야. 그 남자를 오랫동안 감옥에 보내고 네가 돈을 갚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야. 아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할게. 있었던 그대로 다 말할게. 광주 일도 그 사람이 날 어떻게 구슬렸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빼냈는지도 필요한 서류에 전부 서명할게. 나 정말 미안해, 언니. 말은 값싸.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야. 돈 갚고 치료받고. 네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 가까움은 없을 거야.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래서 갚을게. 공제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라고 할 거야. 이미 수사관이랑 이야기했는데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 언니가 날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그녀는 한숨을 쉬고 솔직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훔쳤고, 내가 배신했어. 그건 내 결정이었어. 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그에 따르는 결과를 받아들일게. 저는 이 검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 의사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지호 씨의 입장도 기록해두겠습니다. 주된 초점은 김도윤에게 맞추고 동생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백과 배상 시 감형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살아있고 공부하고 잘 버티고 있어. 우리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 제가 대답했고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맞아, 아이는 처음부터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어. 네가 그 아이의 마음을 부쉈어. 알아, 아름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언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카드 한 장이라도 전해주고 싶어. 불평 없이 진실만 쓸게. 두고 보자.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약속 못해. 이 검사가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아름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반발짝 다가오더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춰 섰습니다. 하나만 말해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신뢰가 없어. 그리고 그게 언제 생길지 나도 몰라. 그녀는 마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아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에 저는 임시로 배정된 숙소에 앉아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저는 목소리로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 그 아저씨는 체포됐고 돈 일부도 찾았어. 이모랑도 얘기했고 협조한대. 그거 잘 됐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와. 내일 서류 작업이 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갈게. 내가 핫케이크 만들어 놓을게. 김영희 할머니가 주신 그 잼 발라서. 알았지? 우리는 학교와 아이의 동아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만든 게임 코드의 작은 암호에 대해 자랑했고 저는 비로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전화를 끈 차 협탁 위에는 프로토콜, 목록, 사본 등 제 모든 서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아침에는 다시 경찰서, 서명, 증언, 지폐와 물품 확인, 금고에서 제 낡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현금보다 그 노트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종이, 생각의 깃털들, 그것들도 낯선 사람들의 손에 닿았습니다. 점심 전에 최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우 씨, 우터치니에 동생분에 대한 잠정적인 입장은 수사 협조 시 보호관찰 18개월입니다. 이후 집행유예와 배상이 따릅니다. 김도윤은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사건도 많고 지역도 다양하고 예전 사건들도 있습니다. 형량이 길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액 전액을 청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거래를 시도하며 다른 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녹화 파일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에 출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갑자기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런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에 도둑맞은 돈이나 가짜 이름 따위는 없다는 듯 평온하게 서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돌아가서 할 일 목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새로운 재정규칙, 서연이를 위한 상담, 제 부업 계획. 오후에 이 검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형량은 법원이 결정하지만 당신은 동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있을 것이고 돈 문제로 긴 꼬리가 남을 겁니다. 이건 마라톤입니다. 강지우 씨, 저는 오래 달리는데 익숙합니다. 제가 대답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멈춰서서 휴대폰을 귀에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저는 그래도 받았습니다. 강지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업무적이었으며 억양이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추가적인 절차를 위해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당신 동생에게 전달된 봉투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가 거기서도 손을 뻗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약속대로 도착했습니다. 경찰서는 늘 그렇듯 종이와 값싼 커피, 그리고 출입 게이트에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최경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가시죠. 편지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 두었고 원본은 우리가 보관합니다. 종이는 얇고 회색빛이었으며 서둘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줄은 삐뚤빼뚤했고 어떤 곳은 피랍이 너무 강해 종이가 거의 찢어질 뻔했습니다. 김도윤이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이고 끈적한 위협이었습니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아. 내 생각보다 너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그리고는 사랑 고백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보야, 그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 해결할게. 나한테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연극적인 미끼가 있었습니다. 네가 강요당했다고 말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전형적이죠. 최경희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압박, 그 다음엔 사랑, 그리고 거래.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신 동생은 그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서 온 편지는 휴지통에 버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의 상담사가 거리를 두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변의 여자들이 항상 굴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후에는 건조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온 안경 쓴 남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쇄물을 대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인 측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영상 보관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누가 찍었고, 어디에 있었고, 언제 클라우드에 올렸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미리 수첩에 자기 글씨로 모든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휴대폰을 둔 곳.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따님이 체계적이시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에 이 검사가 짧은 회의에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예비 대질 신문 가능성, 재판 준비. 압수된 돈의 일부는 이미 특별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판결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피해액으로 처리되어 법원이 승인하면 동생의 수입에서 몇 년에 걸쳐 공제될 것이었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빠른 기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 검사가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기적은 끝났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 아름이가 교도소에서 허가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한테서 편지 왔었어. 안 읽었어. 그냥 거기 두라고 했어. 상담사 선생님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 10줄씩 쓰라고 했어. 나 지금 쓰고 있어. 불필요하게 전화 안 할게. 그냥 알리려고. 나 대질 신문도 법정에 나가서 모든 걸 말하는 것도 동의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읽지 마. 그건 독이야. 알아.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꼭 안아주고 고맙다고 전해줘. 아침에는 다시 서류, 복도, 리놀륨 바닥 위를 걷는 발소리. 저는 김도윤 측 변호사와 짧은 면담에 불려갔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제 적금 절반은 조끼 될 법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을 묻고 시간을 헷갈리게 하려 했고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시험 보듯 침착하게 녹취록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짜, 소리, 목소리, 완벽한 타겟이라는 말에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짚었다는 뜻이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목에 매달렸습니다. 밀가루와 바닐라 냄새가 났습니다. 약속했던 핫케이크를 구워놓았더군요. 우리는 부엌에서 먹었고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 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게 자기가 만든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단서를 모으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인생 같아.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둘 다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알려지자 동료들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를 위한 긴급 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그리고 고객들 사이에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약 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부장님 앞에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갚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요. 그 돈이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했지만 발밑이 텅 비었다는 느낌은 메워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서연이를 학교 상담사에게 예약했고 주말에는 우리 둘 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속에 담아두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경계선은 잔인함이 아니라 보살핌입니다. 저는 그 말을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몇 주 후,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도윤에게는 여러 건의 사건이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건은 하나였지만 영상과 증인이 있어 확실했습니다. 아름이에 대해서는 그의 재판에서 협조 사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이 검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견딜 수 있다면 오세요. 당신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방해되지 않도록 묶었습니다. 늘 그랬듯 모든 서류를 서류철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는 김영희 할머니 댁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해. 우리는 지금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거야. 그리고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 그냥 서 있는 거야. 저는 그 어린아이의 말에 지팡이처럼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법정은 특별한 침묵이 흐릅니다. 기침 소리조차 다릅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낭독하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의자를 밉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선수가 아니라 말인 체스 게임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소 없는 얼굴, 미끄러지지만 집요한 시선. 그는 마치 밀어낼 사람을 고르듯 방청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옆 두 줄 건너에는 아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검사가 그녀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 쉬어. 검사는 사실관계, 이름, 금액, 기간, 불특정 인물, 카드, 카메라, 주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직원, 경비원, 그리고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한 전문가. 다음은 저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갔습니다. 숨이 짧아졌지만 고르게 쉬었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쪽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발견했는지,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라는 쪽지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을 자극하려 했지만 저는 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쯤부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증인 강아름 씨를 부릅니다. 아름이가 일어섰습니다. 단색 스웨터를 바로잡고 한 걸음 내디뎠지만 순간 발이 바닥을 찾지 못한 것처럼 주춤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다가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판사는 위증의 처벌에 대해 경고하고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셋을 세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씀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가장 먼 좌석에서 누군가 종이 위로 펜을 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름이는 그가 앉아있는 쪽을 보더니 갑자기 검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있었던 그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김도윤을 제 언니 집에 들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기록 장치가 켜졌습니다. 이 검사는 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고 남들 앞에서 떨지 않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자기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빠르게 속삭였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전에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고 증인들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고 판사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검사는 휙 돌아봤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울렸습니다. 그가 그녀를 무너뜨리려고 무언가 꾸몄구나.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아름이가 그 공격을 견뎌낼지 아니면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지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의는 기각합니다. 어떠한 비밀스러운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계속합니다. 법정에는 마치 공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에게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밈없이 마치 마침내 변명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그녀는 어떻게 김도윤을 제 집에 데려왔는지, 어떻게 제게서 일상적인 세부 정보, 즉 제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서류철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캐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광주 일을 빌미로 저를 설득하고 압박했는지, 식탁 위에 비밀번호 쪽지, 그의 휴대폰 속 사진, 그냥 빌렸다가 갚을 거야 라는 말, 그리고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 제주도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훔쳤고, 내가 배신했다는 말은 돌멩이처럼 둔탁하게 울렸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밀어내려는 시도 없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압박, 착각, 사랑에 빠졌다는 점 등을 물고 늘어지려 했지만 모든 가명 사유에는 녹취록, 날짜, 제 인쇄물, 누군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겟이라는 말에 방청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는 타겟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발언권이 주어진 사람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르미는 버텼습니다. 억울함에 갇히지도 사랑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그저 서서 대답했습니다. 판결은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긴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공판, 휴정, 서류. 하지만 마침내 판사가 낭독하는 순간 피고인 김도윤, 유죄, 징역 12년에 처한다. 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방청석은 마치 그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르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이수조건부 보호관찰 18개월,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액 전액을 변제할 것. 저는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서류철을 꽉 쥐고 한 가지 간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는 끝났다. 이제 장거리 경주가 시작되었다. 그 후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압수된 약 9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카지노와 다른 경로로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피해액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몇 년에 걸쳐 아르미의 수입에서 공제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짰습니다. 변호사, 엄격한 예산, 이중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계좌, 다시는 식탁 위에 쪽지를 두지 않을 것, 저와 아이를 위한 심리 상담, 저녁에 부업을 하되 몸이 상할 정도의 초과 근무는 하지 않을 것, 동료들이 모아준 약일 0만 원. 부장님은 갚지 말아요 라고 말했고 처음으로 직책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밤새 매달렸던 프로젝트로 저를 옮겨주었고 몇 달 후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영화도 승리의 음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월말의 살림이 조금 나아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주 먹던 피자를 격주 토요일에 먹게 되었고 서연이는 이걸로도 충분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상자 위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동시에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시간 동안 비 온 뒤에 풀처럼 쑥쑥 자랐습니다. 코딩 동아리에서 만든 첫 게임은 캐릭터가 단서를 모으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도구로 만들었네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모든 똑똑한 책들보다 9살짜리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미는 교도소에서 담담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불평도. 언니는 이해하지?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공제는 되고 있어. 상담 치료도 받고 있어.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처음에는 하루 5분씩, 이제는 더 길게. 혹시 괜찮다면 명절에 서연이한테 카드 한 장 전해줘. 처음에는 미뤄두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었죠. 그러다 서연이에게 간단한 꽃 그림과 미안해라는 네 문장이 담긴 카드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읽고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모한테 답장하고 싶어. 들었어. 옳은 일을 하라고.
그 후 우리는 함께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에 같은 말은 없었고 명확한 단어들과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1년 반 뒤 아름이는 석방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호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상담 치료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제액은 늘어났고 그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낮에, 벤치에서 포옹 없이 한 번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연못과 오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새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고 다리를 놓는 소녀에 대한 게임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입술이 아닌 눈으로 조용히 인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이 말고 옆에 앉아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고 짧은 카드 2장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맹세 대신 경계선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빚졌어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갚을게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참아를 의미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지지하고 남의 담을 넘지 마를 의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서연이는 우리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평일에는 학교, 제일, 저녁 식사, 아이의 고양이와 제 차 한 잔. 주말에는 지하철역 근처 시장, 호떡, 김영희 할머니께 드리는 전화, 가끔은 영화. 저는 부끄러움 없이 떨림 없이 다시 돈을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작은 금액을 이체하고 반발짝터라고 체크 표시를 합니다. 아름이는 가끔 자기 근무에 대해 문자를 보냅니다. 힘든 날이었지만 버텼어. 무너지지 않았어. 돈 보냈어.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물게 짧게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용서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멈췄어요. 용서는 딸깍하고 모든 문이 열리는 열쇠가 아니에요. 멈춤과 표지판이 있는 길이죠. 조심, 낭떠러지. 때로는 길가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내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밤에 아파트가 조용할 때 저는 식탁 위에 그 비밀번호 쪽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곤함 때문에 잘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신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우리 울타리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경계선은 사랑을 막는 담이 아니라 불행을 막는 담이라는 것을요. 그 담은 칠하고 고치고 문에 잠금 장치를 달고 확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부엌 프라이팬처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9살일지라도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믿되 확인하고 자비를 무책임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랑은 조금만 더 참아줄게가 아니라 옆에 서서 너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게입니다. 저와 서연이는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은 따뜻했고 단지에는 라일락 향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 게임 같아. 올바른 단서를 모으면 다음 단계가 열리잖아. 그럼 계속 나아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그것은 팡파르도 남의 약속도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 여자와 아이, 그리고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켜진 집. 그리고 문 뒤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 저녁 잠그는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에 사시는지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